쇼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혼자서 깊은 심연을 탐사하는 리코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탐사 지역이 가까워 친구인 낫과 함께 이동합니다. 둘은 헤어지고 리코는 엄청난 양의 유물을 발견하여 간신히 운반할 정도입니다. 리코는 낫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모퉁이를 돌자 머리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낫에게 거대한 짐승 진홍색 갈라진 턱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낫의 안전을 걱정한 리코는 호각을 불고 그 소리에 갈라진 턱의 주의가 리코에게 향합니다. 리코가 도망치려 하자 짐승이 리코를 쫓습니다. 갈라진 턱의 꼬리에 맞고 유물 가방을 떨어뜨린 리코는 가방을 두고 피신처를 찾습니다. 그녀는 거의 잡아먹힐 뻔할 정도로 몰렸습니다. 그때 돌처럼 굳은 나무들을 뚫고 어떤 에너지빔이 쏘아져 벌어진 턱에 맞았고 그것은 도망쳤습니다. 리코는 일어나 자신을 구해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사며 조사하러 갑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한 로봇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낫을 데려와 그를 벨트레로 고아원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돕게 합니다. 그들은 그를 원장에게서 어떻게 숨겨야 할지 고민합니다. 낫은 친구에게 책이 떨어진 척 연기하라고 부탁하고 그러자 원장이 자리를 비켜주어 그들은 슬쩍 지나갑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원장은 고아들이 자신의 호각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강의를 하고 리코를 보면서 유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강사는 리코에게 그녀의 수확물과 낫을 구한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리코는 자신의 강사인 지렉에 심해로 배치받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최고 순위 다이버인 어머니를 따라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로는 그녀의 현재 경험으로는 겨우 400m에서 상승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숨겨둔 소년을 어떻게 깨워야 할지 묻습니다. 밤늦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리코는 고전압으로 로봇 소년에게 감전시켜 단순히 잠들었던 그를 소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굴 잠수부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고아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리코는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에게 이전의 충격으로 다른 불빛들도 꺼졌고 로봇 소년을 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로가 들어와 방을 조사하지만 로봇 소년이 팔을 느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지로는 리코의 돕기 때문에 고아원 청소를 번로시키며 리코를 데려갑니다. 로봇 소년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리코는 그에게 레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레그의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 고아원을 나섭니다. 그녀는 그를 아비스의 진입 지점 주변에 만들어진 도시인 오르트의 정형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해가 떠 아름답게 도시를 비추는 순간 리코는 그와 같은 존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 아비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들떠서 레그가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도시와 심연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줍니다. 다음날 리코와 친구들은 발견된 모든 유물들을 모아놓은 기록을 살펴보고 레그와 같은 존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리코는 레그의 정체가 발각되면 빼앗기거나 해체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그를 평범한 고아로 위장시켜 고아원에 보내 일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레그는 고아원을 방문하여 지로와 이야기하는데 지로는 레그에게 출신과 팔이 그런 상태인 이유를 묻습니다. 레그는 어떻게든 그를 속이고 고아원의 일원이 됩니다. 레그는 잠수부 훈련을 시작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종 모양의 휘슬을 받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레그는 아직 붉은 휘슬을 받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심연으로 잠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심연 입구 근처에서 리코와 레그는 심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리코는 하바브라는 남자와 그의 팀이 심연에 두 번째 층 탐험에서 돌아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하바브가 흰색 호각과 함께 봉인된 서류를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봅니다. 군중 속의 한 남자가 흰색 호각을 알아보고 그게 누구의 것인지 안다며 파괴자 리자의 호각이라고 말합니다. 레그는 리코에게 그저 호각일 뿐인데 무슨 의미냐고 묻지만 리코는 놀라서 그게 리자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고디어 리자의 흰색 호각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탐험이 약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이제 마침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코는 하바브가 직계가족인 자신에게 준 어머니의 흰색 호각을 비슷하게 떠올립니다. 그녀는 하바브가 호각을 건네줄 때 흰색 호각이라서 망설였지만 결국 가지기로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편지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며칠 후에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리코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본 지로는 리코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축제인 만큼 너무 실망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로는 리코가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연의 저주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어머니가 심연 제4층의 위험한 탐험을 떠나기 직전에 리코를 임신했고 그 탐험은 10개월이나 걸렸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리자는 저주 퇴치의 그릇이라는 희귀 유물을 사용하여 리코를 안전하게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 희귀 유물을 얻었다면 필요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리코가 너무 소중했기에 모든 것을 걸고 리코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코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말도 합니다. 리코는 기뻐하며 어머니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날 밤 리코는 어머니가 남긴 봉인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가 심연 깊은 곳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물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동물들의 그림들을 여러 장 보지만 한 그림에서 리코의 시선이 멈춥니다. 그중 하나는 레그와 비슷한 인간형 그림입니다. 그들은 글만 적힌 조각을 봅니다. 거기에는 심연의 밑바닥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코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고아원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찾기 위해 심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낫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심연의 저주와 상승의 고통 때문에 절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올라오는 것이 몸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낫은 일반인의 몸에 각층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심연의 두 번째 층에서 올라오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층에 들어가면 몸이 무거워지고 네 번째 층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층에서 10m만 올라가도 온몸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리코는 여전히 마음을 굳히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나락으로 향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레그는 붉은 휘슬로 승급한 후 낫과 함께 첫 번째 층으로 첫 다이빙을 합니다. 레그는 진흙을 파려고 하지만 낫은 물건이 더 잘 보존되어 있으니 바위 근처를 파라고 말합니다. 레그는 거대한 돌판을 들어 올리고 끈적끈적한 물체, 즉 유물을 발견합니다. 후에 레그는 기도하는 사람인 소프의 유해를 발견하고 겁에 질립니다. 낫은 아이들이 생일을 계속 생각하면 보통 죽는다고 말하며 그를 더욱 겁먹게 합니다. 그러자 레그는 낫에게 리코와 함께 나락의 밑바닥까지 간다면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잃어버린 기억과 처음에 지상으로 올라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레그도 떠나려 하자 넷은 좌절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그날 밤 고아원에서 리코는 새벽 전에 몰래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리코의 친구 시기는 그들을 돕기 위해 현재 알려진 심연의 16개 층을 모두 보여주는 지도를 줍니다. 시기는 리코를 더 잘 돕기 위해 원장에게서 지도를 몰래 복사해 왔습니다. 그는 노비베르가 돌아온 6층부터 심연의 각 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기는 검은 호각만 4층과 5층으로 갈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도 소수의 흰 호각만 갈 수 있는 6층에는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리코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자 넷은 다시 리코와 말다툼을 시작하며 흰 호각이라도 그곳에서 1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리코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코는 듣기 싫다며 울면서 도망친다. 밤이 되자 리코는 아래층으로 향하고 레그는 잠든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 나가는 길에 지로가 레그를 붙잡지만 리코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냥 보내주며 리코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레그도 나가고 시기와 함께 고아원을 나선다. 리코 시기 레그는
낫을 만나고 낫은 상처되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무방비한 심연의 입구인 부두가로 안내한다. 그들은 슬픈 작별을 나누고 리코는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심연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며 리코와 레그는 여정을 시작하여 심연으로 뛰어든다. 시기와 낫이 작별을 슬퍼하는 동안 리코와 레그는 첫 번째 층 깊숙이 내려간다. 리코가 눈을 뜨자 레그는 위험에 대비해 연장 가능한 팔을 이용해 방벽을 만들어 놓았다. 레그를 깨워서 첫 번째 층을 탐험하러 가요. 레그의 코가 곧 절벽이에요. 리코는 지금 지하 600m쯤 왔고 계속 내려가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고 레그에게 말해요. 배가 고파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리코가 간단히 요리를 해서 먹고 이상한 나침반을 살펴봐요. 레그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리코는 재밌어하며 흔들다가 놓치고 나침반은 물에 떠내려가요. 레그는 고아원을 떠나기 전 배낭에 넣어둔 편지를 보여주며 리코를 위로해요. 어머니가 그린 그림의 스케치와 심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리코는 고아원 원장 지로가 레그의 배낭에 넣어둔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해가 뜨면 추격을 시작할 것이고 잡히면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코는 그 깊이까지 간 붉은 휘슬 회원은 사망 처리되므로 두 번째 층까지 서둘러 가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아래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실크팡이라 불리는 거미 생물이 있는 층에 들어갑니다. 리코는 그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하므로 레그에게 그것을 닻으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곧 유혹의 숲으로 알려진 두 번째 층 입구에 도착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레그가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레그의 팔을 뻗어 재빨리 내려가지만 그래도 추격자를 따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뛰어내리자 레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하바가 나타나 그를 지하 세계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레그를 조사한 후 그는 나츠와 시기가 그들을 두 번째 층까지 안전하게 호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힙니다. 검은 호각이 함께할 것이기에 레그는 안심하지만 리코는 그 제안에 감사하면서도 자신과 레그는 이것을 스승님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며 혼자서 해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하바는 리코의 말을 이해하고 두 번째 층에서 만날 백신과 찐빵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탐색자 캠프의 수호자 오젠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바는 오젠이 리코의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코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얼마 후 리코와 레그는 심연의 두 번째 층에 도착하여 이제 영원히 추적당하지 않게 됩니다. 리코와 레그는 유혹의 숲을 헤쳐나가며 싱그러운 공기와 푸른 냄새에 둘러싸인 주변을 둘러봅니다. 리코는 레그에게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들려옵니다. 리코와 레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숲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잠수부의 시체 근처에 큰 새 같은 생물을 발견합니다. 레그는 공격하려마 하지만 리코가 그를 막고 그 생물이 시츠름새이며 다른 이들을 둥지로 유인하기 위해 잡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흉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잠수부는 이미 죽었고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시츠름새가 뛰어내려 리코를 낚아채고 새끼에게 먹이려고 둥지로 날아갑니다. 여러 마리가 레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손에 든 대포를 발사하여 많은 시츠름새와 주변의 상당 부분을 파괴합니다. 의식을 잃은 리코가 쓰러지자 레그가 달려가 쓰러진 리코를 부축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리코는 그리 많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깨어난 리코는 레그의 암 캐논에 엄청난 감탄을 표하며 그것을 소각기라고 부릅니다. 레그는 무기가 리코를 마치지 않은 것이 운이 좋았다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한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합니다. 무의식 중에 레그는 리코가 시체 울음소리에게 먹히는 꿈을 꾸고 리코가 폭발하자 깨어납니다. 리코는 레그의 깨어난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이 캐논을 조종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돌판 위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레그가 먹기 시작하는데 맛있다. 레그는
그녀가 여기서 무언가를 사냥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사실 그건 인간도 먹는 시체 울음소리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 레그는 불편해하지만 리코는 이곳의 생명순환이 그렇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다. 레그의 팔을 이용해 더 깊이 내려가 많은 거리를 이동한다. 리코와 레그는 유혹의 숲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역전된 숲으로 향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레그의 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두워서 리코는 춥다고 느낀다. 쉬기로 하지만 돌이 떨어진다. 그들은 붉은 눈의 원숭이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붉은 눈의 원숭이 무리에게 쫓기다가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자 멈춥니다. 계속해서 리코와 레그는 더 깊이 들어갈 계획인 탐험가들이 쉬도록 원래 지어진 탐색자 캠프에 다가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로프도 내려오지 않자 레그는 자신의 팔을 들어 올리며 자신과 리코를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오젠이었고 리코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젠은 그의 팔을 놓고 다리가 내려옵니다. 위로 올라간 후 리코는 제2층의 깊이 때문에 약간 어지러워서 토합니다. 그리고 레그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는 자 백색 호각의 소유자 오젠을 만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코는 오젠에게 오래전 어머니를 지상으로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레그의 감사는 오젠을 웃게 만들고 오젠은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몇 번이나 저주방지 용기를 버릴까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리자의 편지를 보여주며 자신도 심연으로 내려갈 생각이라고 오젠에게 말합니다. 이 말에 오젠은 약간 의심스러워합니다. 오젠은 붉은색 호각 소유자 2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지만 다른 일이 있다며 말합니다. 오젠은 제자 메락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일 직접 들어본 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호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으니 푸른색 호각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리자의 흰 호각을 쥐고 있는 동안 파란 호각을 빌려줍니다. 떠날 때까지요. 오젠의 직계 제자였기에 어린 나이에 파란 호각이 된 메락과 리코와 레그가 친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락은 그들에게 잠입기지 그녀의 2번째 층이 된 속이 빈 거대한 나무를 보여주며 안내합니다. 그 후 리코가 목욕하는 동안 메락은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메락은 리코와 레그에게 더 오래 머물면 함께 잠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코는 망설이며 함께하고 싶지만 어머니를 찾는 자신의 임무가 심연의 바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리코는 화장실을 찾으려다 이상하게 생긴 생물을 발견하고 그 생물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본 리코는 침실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리코는 레그의 침대를 젖게 했고 전날 밤 일들을 설명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젠이 나타나 리코와 레그를 자신의 개인 방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가는 길에 오젠은 리자의 흰 호루라기가 지상까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리코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코는 어머니가 이 편지를 보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자 오젠은 4번째 층의 무덤에서 리자의 편지와 호루라기를 회수한 사람이 자신이며 편지도 리자의 필체가 아니라고 밝히며 리코의 마음을 찢는다. 오젠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리코를 구해준 저주방지 용기가 한가운데 놓여있다. 오젠은 그것에 다가가 자신의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며 그것이 바로 저주방지 용기라고 말하고 그 안에 생물을 넣으면 상승의 부담을 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맞지 않아. 용기 안에 들어간 것은 여전히 저주를 받아 죽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하며 리코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리코가 사사나였다고, 그리고 리코를 용기에 넣은 후에 그녀는 움직이고 울기 시작했는데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젠은 그녀에게 어젯밤 본 생물체가 사실은 자기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던 고기였는데 그릇에 넣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났다가 몇 시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오젠이 리코를 놀리기 시작하며 그 고기와 비교하며 언제 죽을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레그가 화가 나서 오젠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오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젠은 레그를 벽과 바닥에 내던집니다. 리코가 그를 돕고자 하자 오젠은 리코를 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에 레그가 화가 나서 대포를 사용하려 하지만 오제는 그것을 리코 쪽으로 돌립니다. 레그는 재빨리 광선의 방향을 바꿔 나무에 발사하고 오제는 그 모습에 즐거워한다. 그러자 오제는 흥분하여 초인적인 힘으로 레그를 기절시킨다. 레그는 마로크가 데려온 탐색자 기지에 머무는 탐굴자 무리인 지하갱단에게 나중에 깨어난다. 오제는 리코와 레그를 시험하여 그들이 심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다 했다고 인정하며 현재 상태로는 레그가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고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오제는 리코에게 한 가지 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며 리자의 유품에서 발견한 무덤은 사실 비어 있었다고 말한다. 걸어가던 오제는 리자의 스승이 되어 붉은 휘슬이었던 리자를 가르치던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리자가 어떻게 성장하여 검은 휘슬이 되었는지 생각한다. 오제는 리코와 레그에게 앞으로 10일 동안 심연 외곽에서 살아남으라고 지시하고 소각기 사용 후에는 2시간 동안 기절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오젠이 떠난 후 리코와 레그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들은 곧 루아나라는 수생생물을 발견하는데 이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담수를 나타냅니다. 캠프를 설치하고 정착한 후 리코와 레그는 민물 연못에 사는 아토바를 마주치고 리코가 거의 잡아먹힐 뻔합니다. 레그는 여기에 캠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은 불을 피우기로 하고 파리가 그들을 덮칩니다. 산적들과 오제는 그들을 감시하며 어떻게든 아토바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오제는 라이자의 과거와 리코의 탄생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10일 후 리코와 레그는 생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밀 캠프로 돌아와 오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리코에게는 리자 씨가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리자 씨에게는 심연 깊숙이 들어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녀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너무 오래 5번째 층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하며 특히 본드르드라는 백색 휘슬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처럼 친절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적힌 종이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 종이조차 일종의 유물이라고 말이죠. 후에 오제는 리코에게 리자 씨의 유물인 불꽃낫을 줍니다. 4번째 층 가짜 무덤 옆에서 건져낸 리자 씨의 비정상적으로 큰 곡괭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만 사용해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며 레그의 소각기 대용으로 제안합니다. 그 후 그녀가 심연의 층들에 대해 더 설명하자 레그와 리코는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후에 마루크와 지하갱단은 리코와 레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제는 오래전 리자 씨와 나눈 약속, 즉 때가 되면 리코가 리자 씨를 찾는 것을 돕겠다는 약속을 회상합니다. 리코와 레그는 3번째 층인 대단층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사방에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단층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의 날짐승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었어요. 레그의 팔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동굴 속으로 내려가요. 한편 고아원에서는 시기가 낮과 함께 대단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굴 중 하나를 따라 내려가던 중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굴 사이를 뛰어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벽 속으로 들어온 낡은 배로 이어지는 동굴에 들어가요. 리코는 신이 나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유물을 찾으러 가지만 대신 그들이 날짐승 포식자의 소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격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레그는 소각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죽여요. 그러자 첫 만남에서 마주쳤던 갈라진 턱이 나타나요. 그것은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은 몰리고 말아요. 레그는 의식을 잃을 뻔하지만 동굴로 떨어지는 순간 리코를 구합니다. 배가 고픈 리코는 레그를 끌고 음식을 찾다가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아마카가메라는 거대한 위장 같은 기묘한 생물에게 삼켜집니다. 소화될까봐 걱정한 리코는 재빨리 몸을 찢고 탈출합니다. 아마카가메의 달콤한 냄새 때문에 귀여운 설치류들이 과일로 착각하고 리코에게 달라붙습니다. 겨우 탈출한 리코는 가파른 경사의 동굴에 도착하고 힘든 등반에 고통받습니다. 오르던 중 심한 현기증과 환각을 경험하는데 이는 제3층의 저주입니다. 오젠 메라크, 심지어 어머니까지 친구들의 환영을 보지만
환각 속에 레그가 없자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레그이 깨어나고 진홍색 스플릿쇼가 다시 그들을 찾아옵니다. 잠깐 싸운 후 그는 불꽃낫을 사용하여 쫓아냅니다. 아래 동굴에 캠프를 친 후 리코와 레그는 네 번째 층인 거인의 술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리코와 레그는 엄청나게 습하고 따뜻한 물로 가득 찬 거대한 오목한 원반으로 이루어진 소굴로 내려갑니다. 2층을 계속 지나가자 안개가 자욱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료됩니다. 레그는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들이운 것을 알아채고 그들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괴물을 봅니다. 그러자 리코는 즉시 레그에게 그 앞의 생물이 굿을 꿰뚫는 자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영역동물인 큰 고슴도 도치 같은 동물로 강철을 관통할 만큼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이 묻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굿을 꿰뚫는 자는 그의 경로를 쉽게 예측하여 배낭을 칩니다. 그러자 불꽃 추격자를 손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날려버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그는 우산이라는 유물을 사용하여 가시를 막으려고 하지만 가시는 여전히 매우 쉽게 관통합니다. 레그는 리코에게 불꽃 추격자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려고 돌아섰지만 가시 하나가 리코의 손에 박힌 것을 보고 말을 멈춥니다. 그러자 리코의 몸에 치명적인 독이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레그는 위쪽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리코는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리코는 레그에게 독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신의 팔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고 레그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레그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리코의 팔을 부러뜨리지만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독 때문에 리코의 팔이 부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리코가 숨을 멈추고 레그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수께끼의 토끼 같은 존재가 레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줍니다. 안정을 되찾은 후 레그는 리코를 토끼 생물의 은신처로 데려가는데 상승 저주 위험에 대해 걱정한 후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존재의 이름은 나나치이며 탐굴가들은 그를 빈 껍데기라고 부릅니다. 은신처에서 나나치는 리코의 부어오른 왼손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레그와 리코를 지켜보고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거인의 술잔에 들어온 이후로 나나치는 약을 사용하여 리코의 팔에 바릅니다. 그녀는 리코를 수술하고 최선을 다해 봉합합니다. 나나치는 그들이 여기로 내려온 이후로 자신이 그를 지켜보았고 리코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기처럼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합니다.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레그가 다른 방에서 소리가 나자 나나치는 자기 룸메이트가 레그에게 귀여운 미디를 소개하는 거라고 말해요. 나나치는 자신도 홀로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레그는 그 단어를 잘 몰라서 나나치는 6층에서의 상승의 고통 때문에 즉사하거나 인간성을 잃고 여기 미디처럼 되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나나치는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예외 중에 예외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나치는 레그에게 리코를 치료할 재료와 저녁 식사를 위한 재료를 구하는 퀘스트를 줘요. 레그는 모든 것을 찾으러 나가요. 리코를 돌보는 동안 나나치는 리코가 가지고 있는 흰 휘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레그는 지시대로 악마 물고기와 나나치가 요청한 검은 알을 가져와요. 그는 심지어 노란 풀을 구하러 나무에도 오르고 보라색 버섯이 잔뜩 난 이상한 햄스터까지 구해왔어요. 레그가 모든 재료를 가지고 돌아와 퀘스트를 완료하자 나나치는 리코의 팔에 기생성 수생버섯을 붙여 체액을 빼내고 썩는 것을 막으면서 치료했어요. 레그는 나머지 재료를 묻고 나나치는 자기 저녁으로 먹었다고 말했죠. 레그는 자기가 늦었다면 나나치가 죽었을 거라며 화를 냈어요. 나나치는 그를 진정시킨 후 은신처 밖 강가에 가서 리코의 옷을 빨라고 시켰어요. 레그는 강가로 가는 길에 영혼의 행운이라고 불리는 꽃들을 지나갔어요. 갑자기 그가 블레이저라이트가 놓인 묘비 앞에 서서 리자에게 이제 간다고 말하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나치는 그를 기억에서 깨우고 리코는 혼자 남겨졌어요. 미티가 리코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마치 리코를 아는 것처럼요. 한편 위쪽에서는 어린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는 열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로가 아이를 확인하러 오자 아이는 멀쩡하고 의사조차 놀라며 아이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심연으로 돌아와 레그는 리코에게 매달린 미티를 보고 싸우려다 하지만 나나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티는 해롭지 않고 나이가 비슷해서 리코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나치는 레그에게 이상한 검은 수프를 주고 레그는 망설이지만 먹습니다. 밤늦게 그들은 여러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나치는 레그에게 유물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아침에 나나치는 안개직조라는 유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얇은 천으로 심연의 저주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층을 통과할 때 저주가 한꺼번에 덮치고 모든 생명체가 힘의 장벽의 검으로 저주를 꿰뚫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연의 수직갱에서 멀어질수록 저주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나치의 은신처는 매우 안전합니다. 그녀는 또한 구체관통자와 같은 생물들이 힘의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나치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힘의 장을 볼 수 있으며 레그에게 그 느낌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거인의 술잔의 본관에서 그에게 약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자 레그는 검은 휘슬 탐굴자가 구체 관통자에게 공격받는 것을 듣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나나치의 귀에 거는 장치를 통해 구체 관통자를 피하고 제압하는 방법을 지시받은 레그는 소각기를 사용하여 짐승을 쫓아냅니다. 그 후 그는 검은 휘슬 탐굴자에게 리코와 자신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레그는 나나치에게 돌아와 구체 관통자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레그의 소각로가 작동하는 것을 본 나나치는 레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레그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고 나나치는 미디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소각로 사용 후 기절한 레그를 옮기는 동안 나나치는 과거의 기억과 그들이 4층에서 살게 된 이유를 떠올립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나치는 이국 빈민가에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나나치도 따라 나섭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소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흰 휘슬을 든 탐색가 본드르드가 나타나 심연에 도전할 용기 있는 아이들을 다음 항해에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나나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많은 고아 중 하나였습니다. 나나치와 미디는 에도 전선으로 알려진 심연 제5계층 시설로 내려가는 동안 처음 만나 서로의 이상과 포부를 알게 되며 곧 친해집니다. 회상 장면에서 미디는 백색 휘슬 탐색자가 되고 싶어 했고 나나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 이전 삶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도 전선에 도착한 후 인터컴을 통해 10m 이상 올라가면 상승의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곧 본드류드는 아이들을 하나씩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미디와 나나치만 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와서 미디를 데려가려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나치와 미디는 친해졌고 나나치는 미디와 함께 있고 싶어 뛰쳐나갑니다. 나나치는 본드류드가 자신의 부에게 인권에 반하는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미디의 안전을 걱정한 나나치는 미디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달려가 큰 관 속에 있는 미디를 발견합니다. 본드르드가 나나치의 뒤에 갑자기 나타나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할 때 나나치는 미디 옆에 있는 또 다른 용기에 들어가고 본드르드는 그들이 6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적지는 통제구역으로 인간 피험자와 6층의 저주 죽음 또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두 사람 모두 듣는 것에 충격을 받는 동안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다음 층에 도착한 후 나나치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디는 나나치를 진정시키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자신이 나나치를 위해 저주를 견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성을 잃게 된다면 제발 자신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그 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나나치는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는 반면 미디는 심하게 출혈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나나치는 충격에 휩싸여 절망 속에서 단지 최고의 친구가 저주받은 형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본드르드는 미디가 승천의 저주를 대부분 떠맡아 나나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낸 실험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디가 재생 능력이 있어 절대 죽지 않으니 훌륭한 결과이며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은신처로 돌아온 나나치는 레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본드르드의 실험 때문에 미디가 불멸의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도 전선에서 미디와 함께 탈출한 후 여러 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미디의 고통을 끝낼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레그는 자신의 소각기를 이용해 미디를 죽이려는 나나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밤에 나나치는 미디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디는 잠이 들었다. 나나치는 레그에게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간청하며 미디의 영혼이 그 형태에 갇혀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레그는 미디를 보낸 후 나나치가 거절하면 그제야 동의합니다. 얼마 후 나나치는 미디를 위한 아늑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레그가 발포하려는 순간 나나치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나서서 미디를 껴안습니다. 나나치는 미디에게 레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미디의 포옹이 항상 따뜻했다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레그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소각기를 사용하여 미디를 완전히 소멸시켜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나나치가 슬픔에 잠겨 울부짖는 가운데 레그는 광선 때문에 의식을 잃고 리자의 꿈을 꿉니다. 리자가 음식을 권하지만 리코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내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리코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나나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에 모두 먹어 치웁니다. 리코는 다른 사람을 본 기억이 난다며 미디에 대해 묻습니다. 나츠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는지 묻자 무의식 상태에서 끔찍한 악몽을 꾸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두려움이 가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로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존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레그와 함께 온천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 이는 리코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츠치가 레그를 놀리자 레그는 리코와 함께 온천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리코의 왼손에 붙어있던 기생버섯도 제거합니다. 리코는 손이 찢어져서 손을 움직여 봅니다. 레그는 리코의 망가진 팔에 대해 사과하지만 리코는 레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용서합니다. 나중에 리코는 나나치에게 리자를 찾는 여정에 함께하자고 부탁하고 나나치는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에 동의합니다. 숨는 곳을 떠나기 전에 여정에 필요한 물품과 보급품을 충분히 준비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편 풍선을 날립니다. 얼마 후 지상에 있는 낫과 시기가 결국 그것을 받습니다. 한편 에도 전선 아래에서는 본드루니 게시판에 있는 생명 신호를 통해 미니와 나나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나치가 어떻게든 미니를 죽였다는 것을 본 그는 나나치의 곧 도착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부코라는 소녀를 봅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자신을 거두어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한때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가 매번 자신을 폭행했기에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한번 바다로 나갔다가 승무원들이 어떻게든 변해버린 숫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자가 놓여있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시체반으로 잘린 후에도 움직이는 시체 피부가 없는 장기들을 발견했지만 완벽하게 멀쩡해 보이는 노인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람 잡아먹는 구덩이 밑바닥에 있는 황금 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나침반을 가져가서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녀를 폭행하고 심지어 머리에 불을 지릅니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 이제 그 황금 도시를 찾아 나서는 병사 중 한 명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 토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유키였는데 그는 늘 강해지기 위해 날것의 벌레를 먹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거의 구덩이에 도착했고 곧 별 나침반이 정확히 가리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나침반을 가져왔을 때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고 쥐를 잡으러 갑니다. 바로 그때 벨로프가 와서 와주키하니 진심이며 그의 결정은 항상 옳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가 3명의 현자 중 1명이 될 것을 그녀가 합류하기 하루 전에 예언했었다며 자신은 재능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만약 정말로 팀에 합류해야 한다면 못생겨서 팔릴 수도 없고 사람들을 돕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벨로프는 아름다움은 외모 지위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어두운 눈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동료 중 한 명이 아픈 환자를 돌보라고 그녀를 안으로 부르자 서둘러 달려갑니다. 밤늦게 폭풍우 속을 항해하던 중 벨로프는 와주키안에게 그들의 배만 남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부이코가 달려와 거의 바로 향하고 있는 나침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섬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이전에 온 사람들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몇몇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연장자 추장은 나침반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제안하고 비우코는 동의합니다. 벨롬는 자신이 나침반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고 부이우코에게 애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합류하는데 부코는 그녀가 추방되었기 때문에 데려가라고 재촉합니다. 와주키아는 그들이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아래로 향하고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 여러 기묘한 장소들을 지나 마지막에는 눈알 모양의 문에 들어갑니다. 부코가 뛰어내리자 리코, 렉, 그리고 나나치가 비슷한 장소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그는 나나치에게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때 눈알 모양의 구체가 내려오고 그들은 시체 바다를 본다. 착륙하자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같은 장소에 내려왔던 무코와 그녀의 일행 그리고 리코를 본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수정과 주변 지면에 박혀있는 거대한 화석화된 도시를 본다. 그들은 인간이 돌아온 적 없는 6층을 탐험한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스냅트랙 드래곤을 본다. 나나치는 그것과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알이 맛있다고 알려진 미조잭 몇 마리를 본다. 지열 분출구에서 용암과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들은 재빨리 피신하여 알을 덮는데 그 알은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날리기로 하지만 메시지 풍선이 생물들에게 공중에서 파괴됩니다. 리코는 매우 기대했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깨어나자 나나치는 아까 보냈던 편지가 기호가 적힌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코가 깨어나 자신의 피루슈카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나나치는 누군가가 그들을 쉽게 추적하여 레그의 팔을 통과하고 이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그 사람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털이 뽑힌 동물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의 털도 뽑힌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들이 자는 동안 털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단서를 따라가던 그들은 동물 사체처럼 생긴 기묘한 다리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레그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지만 어쨌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장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고 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마주합니다. 그중 한 생물이 다가와 그들에게도 동굴 탐험가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가 리코의 흰 휘슬을 가져간 자냐고 묻고 그 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따라가기로 합니다. 나나치, 레그, 리코는 그 기묘한 생물을 따라 계단을 올라갑니다. 반면 나나치는 힘의 장 때문에 움직임을 읽을 수 없으니 레그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포르슈카를 부수는 생물을 보고 리코는 놀랍니다. 레그가 참견하려 하지만 리코는 포르슈카가 괜찮다고 말하며 그를 멈춥니다. 다른 생명체는 자신이 감싸여 있었고 쉽게 사용하려면 정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체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물물 교환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마기카자는 같은 가치의 것을 주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어머니의 그림 중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과 교환하려 하지만 마기카자는 그녀 자신 즉 눈이나 피부 지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리고 카자가 그릇으로서 그녀를 사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코는 거절하고 자신은 구멍 바닥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기카자는 거절하지만 리코에게 그 페이지를 얻기 위해 다른 판매자와 흥정합니다. 리코는 시장을 매우 즐거워하며 마기카자는 그곳에 사는 여러 그릇들과 그들이 이곳에 얽매여 있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나치가 내부에 생명체를 가진 거대한 공허라고 말합니다.
여러 공허들에 둘러싸인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후 한 공허가 검은 젤리에 삼켜집니다. 젤리가 그 공허의 모든 소지품을 가져가자 마기카자는 리코가 자신의 애완동물의 가치를 너무 높게 매겼기 때문에 마을이 그에 따라 행동하여 공헤어가 애완동물을 손상시켰으므로 균형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매겨진 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젤리는 공허를 갈기갈기 찢어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가져가고 마기카자는 리코와 다른 이들에게 그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코와 다른 이들은 여관으로 가는데 리코는 이상한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납니다. 한편 밖에서 소란이 일고 레그는 조사하러 갑니다. 마기카자는 그들에게 공허들의 공주와 같은 고위층 여성인 피푸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우리는 이전의 도시에 들어왔지만 생존하기 어려워하는 비우코와 벨로프의 회상 장면을 보게 됩니다. 털뭉치 같은 생물이 레그를 가리키며 뒤에서 재빨리 뛰어듭니다. 레그는 그녀가 자신의 손을 보는 동안 그녀를 분석합니다. 레그는 그녀를 나나치와 비슷한 빈 껍데기로 여깁니다. 그 생물은 어떻게든 레그를 알고 있고 레그는 그녀가 자신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피푸타는 주위를 둘러보다 레그와 함께 도망치며 거대한 금속 괴물 위로 올라갑니다. 한편 마기카자는 나나치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물과 과일을 찾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들과 무엇을 교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나나치는 마기카자에게 자신의 가치가 미디보다 높다고 말하고, 마기카자는 모든 가치는 세현제에 의해 정해졌으며 저주를 남긴 가면 쓴 남자를 자신과 벨라프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나치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장면은 레그와 레그를 동굴로 데려온 피푸타로 바뀝니다. 레그는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피푸타는 레그를 제대로 살펴보고 벽에 붙잡습니다. 피푸타는 레그가 정말 레그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쿡 찌릅니다. 후에 레그는 피푸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밀쳐냅니다. 레그는 리코가 걱정되어 떠나기로 합니다. 피푸타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레그는 때가 되면 생각하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피푸타가 그를 버리고 간 것에 화를 냅니다. 다른 거대한 로봇이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레그가 떠납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리코는 배탈이 나서 나나치에게 레그를 찾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나치가 시장에 갔다고 말해주고 리코는 나나치를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리코는 자신을 몰아넣고 애완동물을 훔치려는 다른 홀로들에게 묻지만 이전과 같은 홀로 형태가 나타나 미디를 구해주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은 젤리가 나타납니다. 나나치와 마기카자는 나나치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향하고 리코는 시장에 들러 간단한 간식을 먹습니다. 저기 요리사는 리코의 말을 알아듣고 리코의 말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녀는 홀로를 가리키며 그가 3단계의 와주키안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마기카자는 나나치를 데리고 3연자 중 한 명인 벨라프를 만나러 갑니다. 나나치는 미디와 함께 거대한 뱀 형태의 용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우카 덕분이었는데 회상 장면에서 그녀의 욕망과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줍니다. 나나치는 미디를 껴안고 벨라프는 그들이 마을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레그는 텀비드 용에게 쫓기다 숨는 곳을 잃었습니다. 도망치려다 텀비드의 공격을 받고 절벽에서 떨어지지만 거대한 로봇에게 구조됩니다. 로봇은 레그에게 파푸타를 제어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대 로봇은 레그에게 레그킴도 간섭 유닛이며 자신의 데이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와즈키하는 리코와 세현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리사는 세현자가 이 마을을 건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리코는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 묻고 요리사는 단어와 구절이 적힌 책을 보여준다. 리코는 친구들이 갔을 만한 곳을 묻고 요리사는 나나치가 간 이상한 곳에 대해 말해준다. 리코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려간다. 바닥에 도착하자 발이 비슷한 검은 끈적거리는 것에 덮인다. 가까이 가자 끈적거리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더욱 생생해진다. 더 깊이 들어가자 리코는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서 부코라는 소녀를 본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고
그들이 이런 마을을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머지 친구들은 빈 껍데기가 된 반면 자신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길을 잃으면 그들도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리코는 그녀를 풀어주고 친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리코는 마을의 변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리코를 벨라프의 집으로 데려가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나치를 발견하고 마기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벨라프가 나타나 나나치가 미디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고 이제 그가 나나치를 그릇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벨라프에게 자신도 미디를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나나치를 손에 넣었는지 묻습니다. 벨라프는 가면 쓴 남자에게서 미디를 사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미디를 아무 것과도 바꾸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의 절반을 희생해서 미디의 완벽한 복제품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리코는 친구들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벨라프는 자신을 그릇으로 제공한다면 친구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온전한 인간은 너무 지나치고 탐욕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벨라프는 그녀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눈 두 다리 또는 장기의 절반을 주고 친구들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녀가 선택해야 합니다. 리코는 돌아와서 벨라프가 미디와 나나치를 데려갔다고 부코에게 말합니다. 그때 거대한 촉수가 벽에 박힙니다. 리코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부코는 도시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 사냥을 하고 있으며 괴물을 도시로 유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리코는 호각이 생각나서 가게로 향합니다. 리코는 점원에게 파르부슈카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점원은 그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라며 도망치라고 하며 돌려줍니다. 한편 보라색 젤리 괴물은 도시를 파괴하고 거대한 홀로우 중 하나를 녹여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기카자는 그 괴물이 전에도 나타났지만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거대한 홀로우가 동굴에서 나타나 검을 휘두르지만 젤리는 계속 공격합니다. 공간이 좁아 검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마기카자조차 걱정했습니다. 리코는 다른 현자들이 도와줄지 묻지만 진짜 위협이 있을 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요리사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할로우들이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거대 젤리 괴물이 다른 거대한 할로우를 죽이는 동안에 리코는 그런 괴물을 본 적이 없다고 부코가 말해준 이후로 작전을 생각해냈고 그 덕분에 리코는 괴물을 분석하여 어떻게 물리칠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코는 마기카자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젤리 괴물은 모든 괴물들이 짐승을 막을 준비가 된 시장으로 향합니다. 리코는 마기카자를 이용해 괴물을 유인하여 자신의 그림자에 썩는 안쪽 장소로 괴물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리코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요리사는 그녀에게 도와주려고 머리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끈적끈적한 괴물이 깨어나 몇몇 괴물들을 잡자 리코는 슬퍼했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호각을 불었습니다. 놀랍게도 호각 소리에 레그가 나타나 괴물들을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와주키안이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놓쳤는지 묻습니다. 리코는 모두가 무사해서 기쁩니다. 그녀는 와주키안에게 벨라프에게 잡혀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파푸타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파푸타를 만났던 레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리코는 파푸타가 어떤지 묻고 그는 먼저 파푸타를 만나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우코는 자신도 세 현자 중 한 명이라며 파푸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파푸타를 알았기에 파푸타의 진정한 욕망을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루무에 대해 생각하며 모두를 해방시키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비우코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일행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물건을 수색하고 관찰하던 일종의 간섭 유닛들을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캡슐의 작동 방식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공동의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아래로 내려가면 괴물이 되어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올라갈 수 없으니 이곳에 적응하고 황금도시의 진실을 밝혀내 그곳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뷰코는 벨라프에게 그 소녀의 이름이 이레무라고 말합니다.
벨라프는 이레무가 자신들에게 알 수 없는 벽에 쓰인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매료됩니다. 나중에 작은 짐승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 뷰코가 불려왔지만 이레무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놉니다. 간섭 유닛들이 물을 찾는 방법을 몰랐기에 벨라프와 와주키아는 생존을 위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물줄기 중 한 곳으로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고 이제 식량을 구하고 마을을 준비하여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채집을 계속했고 뷰코는 에리움에게 목걸이를 줍니다. 며칠 후 뷰코는 잠에서 깨어 에리움이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석화되었고 어떤 이들은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프는 조사하러 가서 우물이 거대한 화석화된 생물 안에 있었고 그것이 갑작스러운 변형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캠프로 돌아온 와주키아는 비우코에게 이 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벨라프는 우물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와주키아는 그것이 여전히 음식을 제대로 만들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유물을 간섭 장치에 가져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장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유물을 손에 넣었는지 묻고 그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유물이며 어른들은 항상 복잡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비우코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생각하고 물이 위험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우코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자 어릴 적 자신이었으면 바라슬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며 소원을 들어주는 유물을 에리움에게 사용하기로 합니다. 와주키아는 마치 비우코가 그들을 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가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에리움에게 유물을 주었고 곧 에리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주키안과 벨라프는 여전히 에리움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비우코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본능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우코는 에리움이 이상한 빈 껍데기를 낳았지만 내부 기관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매번 빈 껍데기는 죽었고 에리움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비우코가 병들었지만 곁에 없어 에리움을 걱정했습니다. 땅에 누워있는 비우코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와주키안의 모습이 스치며 그가 아이가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 비우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레그는 파푸타를 만나러 가서 친구들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푸타는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묻지만 레그는 파푸타가 약속을 말해준다면 할 수 있다면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푸타는 자신의 팔을 찢어 레그에게 건네주며 약속을 위해 무엇이든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비우코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녀가 걱정하며 자신의 얼굴을 계속 잡아당기는 벨루프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와주키안이 들어와 거대해진 에리움을 보여주려고 비우코를 데려갑니다. 에리움이 말을 잃었고 와주키안이 아기들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우코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기들만이 에리움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우코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견딜 수 없습니다. 벨루프에게도 먹이를 주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벨루프는 거절합니다. 비우코는 다시 에리움을 찾아가 소원의 요람을 봅니다. 와주키아는 비우코가 아팠고 자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기에 또 다른 요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비우코는 더욱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때 에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와주키아는 이제 비우코의 진정한 소원이 모두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리움을 따라 탁 트인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그녀의 허물을 보고 몇몇 생물들도 먹습니다. 벨루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에리움에게 가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바로 그때 에리움이 변화하고 벨루프가 들어가 변화하는 입구를 만듭니다. 모두 벨루프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와주키아는 그들 모두에게 에리움이 여왕이니 영혼과 몸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비우코는 기뻐하지 않고 와주키안에게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하며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떨어지려는 순간 그가 그녀를 잡고 비우코는 그가
이전에 소원의 요람을 자신에게 사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에리움의 머릿속에 갇혀있고 와주키안도 속이 빈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에리움의 머릿속에 있다고, 그래서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와주키안은 에리움이 육체는 잃었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간절히 바라던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알이 부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였고 알에서 나온 것은 페푸타였습니다. 그것은 에리움이 간절히 원했던 살아 숨쉬는 아이였고 그 아이의 유일한 목적은 장벽 안의 모든 할로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리코는 페푸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페푸타가 여기에 갇힌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레드는 페푸타가 자신의 머리 위에 올라타며 건네준 팔을 잡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머리도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거대한 로봇은 그녀의 피 때문에 생물들이 화를 내고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레드가 팔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페푸타는 리코의 호각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들은 발라프에게 팔을 어떻게 가져갈지 의논하고 비유코는 그냥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묻고 레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마을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와주키아는 가면 쓴 남자를 통해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남자는 비슷한 사람들이 동굴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갈 곳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홀로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이곳에 온 후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와즈키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바랐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황금 도시를 찾았고 이 2층은 단지 입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시를 향한 모험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와즈키아는 그러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혹시 소원의 요람을 사용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인 자신이 쉽게 소원을 빌 수 있으니 그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묻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심연에 도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홀로가 나타납니다. 비코가 와주키안과 함께 끌려가면서 속이 빈 자가 파푸타의 살을 원한다고 말하고 몇몇 공격을 받은 친구들을 습격하며 와주키아는 비코에게 아리온에게 훼손당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검은 젤리도 다시 나타나 거대한 속이 빈 자와 합쳐집니다. 비코는 그 생물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속이 빈 자는 젤리를 이용해 거대한 장막을 만들어 모든 속이 빈 자들을 가둡니다. 레그도 잡으려 하자 레그는 젤리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뒤에 아무도 없으므로 대포를 사용하여 짐승을 파괴하기로 합니다. 짐승이 쓰러지고 레그는 모두에게 문이 파괴되었으므로 파푸타가 그들을 쫓아올 것이니 그가 깨어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푸타와 거대한 로봇이 나타납니다. 짐승도 깨어나 파쿠타를 죽이려 하지만 로봇의 대포에 격추당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모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로 기도를 올렸지만 바로 그들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숨 몇 번 쉬지 못한 그녀의 아이들을 먹어치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멸절시키겠다며 검은 젤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합니다. 한편 미티와 이야기하는 나나치는 파쿠타가 모든 것을 파괴하러 왔으므로 벨라프도 미티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벨라프는 파쿠타가 와서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유이고 그들도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나치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티는 마을의 경계를 넘을 수 없으며 그러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티를 다시 보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티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며 말이죠. 나나치는 미티를 데리고 경계선으로 향합니다. 미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나치가 경계를 넘어서자 미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른 홀로들도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 같은 일을 겪습니다. 벨리프도 파푸다와 대치하기 위해 나섭니다. 몇 시간 후
레그는 깨어나 거대한 로봇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봇은 레그에게 영원한 평화는 끝났고 파푸다가 폭주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는 곧 미쳐 날뛰며 모든 홀로들을 파괴하는 파푸다를 발견합니다. 파푸다는 여러 홀로들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와즈킨과 부코는 멀리서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다. 리코는 레그에게 모두가 자신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만약 자신이 멈추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한다. 레그는 다가가 파푸다에게 진정하라고 하지만 파푸다는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분명하게 말하라고 한다. 홀로우를 처치하면서 파푸다는 여전히 살육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하고 레그가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때려주겠다고 한다. 회상 장면에서 파푸다와 함께 있던 간섭 유닛 중 하나가 파괴되고 그녀가 그 유닛을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레그가 나타난다. 파푸다는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여전히 그와 싸운다. 현재로 돌아와서 파푸다는 레그가 처음 자신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가메로의 부하라고 생각했지만 기억을 잃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파푸다는 레그를 공격한 후 외부에서 해칠 수 없으니 내부를 공격해보겠다며 주먹을 레그의 입에 넣어 레그에게 고통을 주고 울게 만든다. 회상 속에서 파푸다는 레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행복했으며 그가 우정의 증표를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싸우는 와중에 파푸다는 이 모든 것을 떠올렸고 레그는 리코에게 다시 호각을 사용하라고 요청하며 파푸다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갑옷이 변하며 변신합니다. 레그가 파푸다를 공중으로 던지자 파푸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파푸다는 화가 나서 자신이 가베로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호각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레그와 싸우며 호각 없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 인간 아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이 밖으로 이어지자 레그는 불길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파푸다는 그 기억을 되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와스케위는 철비가 시작된 것을 보고 자신의 비늘로 모두를 보호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파푸다는 레그에게 어머니가 그 안에 갇혀 있었고 자신을 해친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때 그는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나면 돌아와서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녀를 껴안고 울면서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멈추지만 파푸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레그를 땅에 박아버립니다. 리코는 레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파푸다는 레그를 안고 거대한 짐승에게 그를 붙잡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푸다는 레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그를 모든 것을 잊게 만든 리코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파푸다는 공격하지만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 그 짓을 하면 레그를 되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쓰러지고 파푸다는 더욱 다칩니다.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공격을 받고 밀쳐집니다. 이번에는 벨라프와 마나치가 구하러 옵니다. 파푸다는 벨라프에게서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그가 어머니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 파푸다는 그를 공격하지만 벨라프는 그녀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보여주며 항상 이런 순간들을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파푸다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와주키아는 부코를 쓰러뜨립니다. 파푸다는 괴물들이 온다고 장벽이 무너졌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괴물들이 마을을 파괴하며 난장판을 만듭니다. 파푸다는 맞서 싸우지만 이 모든 짐승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젤리가 그녀를 구하려자 하지만 트리판의 용이 그것을 파괴합니다. 파푸다는 기진맥진하여 움직일 수 없었고 가부는 죽어가는 숨결로 거대한 짐승의 주의를 끌어 그녀를 구합니다. 그녀는 가부를 구하려 하지만 꼼짝 못하고 용의 공격에 날아갑니다.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땅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홀로우들이 모여들어 파푸다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먹이로 바칩니다. 파푸다는 일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파푸다가 블랙구와 괴물들을 지휘하며 다른 괴물들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도 괴물들을 죽입니다. 그녀는 트리판의 드래곤을 공격하려 하고 드래곤에게 몸을 던집니다. 회상 장면에서 돌아다니던 파푸다는 땅속에 있는 가부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가부를 돕고 가부가 그녀에게 하쿠에 대해 가르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가부가 자신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가부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녀가 레그와 다른 이들을 만나고 열쇠를 훔쳐 아름답게 장식했던 일이 나옵니다. 현재로 돌아와 파푸다는 계속해서 괴물들을 공격합니다. 리코가 깨어나 보니 나나치와 레그가 곁에 있고 파푸다는 혼자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 텅 빈 껍데기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와주키안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이 구덩이 여행을 시작한 아이들의 선두라고 말합니다. 제가 되면서 그는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파푸다의 비명을 듣고 처음으로 공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으니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더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요리사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그림 한 장을 건네주고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리코는 경계를 벗어나 걸어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자신보다 작은 리코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릴 만큼 용감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 즉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위로 올라가지만 곧 몸이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멈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인간이었고 홀로우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루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죽어가려던 찰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아래로 던져 구해준다. 나나치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다. 괴물들이 마을을 공격하자 파푸다도 온 힘을 다해 괴물들을 공격한다. 그녀는 계속 재생하며 공격한다. 리코도 합세하자 파푸다는 기쁘면서도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그녀에게 비우카가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시간 끌 생각이며 다시 호각을 씁니다. 리코는 나가서 용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파푸다는 어머니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삼켜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짐승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리 위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파괴하여 괴물들을 땅에 남겨둡니다. 반면 파푸다는 모든 홀로우들을 삼키고 다른 이들의 기억도 얻습니다. 그런 다음 그 힘을 이용하여 하얀 액체를 사방에 뿌립니다. 비우카는 이류무를 돌본 기억과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을 떠올린다. 파푸다는 남은 모든 힘을 쏟아 탑을 소멸시키고 다른 이들은 도망친다. 파푸다는 쓰러지면서 마와 비우카를 먹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레이가 재빨리 파푸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탑은 무너진다. 마기카자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자 쓰러지면서 파푸다의 몸에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 모두를 구한다. 리코가 깨어나 보니 괴물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안전해졌다. 비우카가 파푸다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한다. 그녀는 어떻게든 파푸다에게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끈적거리고 스킨십을 좋아하며 외향적인지 말한다. 파푸다는 엄마처럼 가장 가까웠던 그녀를 잃은 슬픔에 울며 그리워합니다. 파푸다는 비우카를 위해 무덤을 파고 묻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며 레이크는 파푸다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파푸다는 레이크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레이크는 기억할 거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파푸다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파푸다는 함께 가기로 하고 모두의 역할을 묻습니다. 레이크가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원한다면 함께 할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